그리스 페르시아 군대가 대치한 곳은 마라톤 평야 남쪽, 산과 평야와 바다가 만나는 현무였습니다. 마라톤에서 아테네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는데 해안을 따라서 남하하는 길과 북서쪽으로 전진하다가 서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계곡을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군은 이 두 길이 나뉘는 지역에 자리 잡습니다. 어느 길로 진행하든 페르시아군은 그리스군을 격파해야 아테네로 들어갈 수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가 무색하게 마라톤 전투에 투입된 페르시아군은 매우 적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페르시아가 불리해졌습니다. 보급품은 점점 바닥나고 계절이 바뀌면 태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스파르타에서 오는 지원 부대였어요. 결국 페르시아군은 모험을 감행합니다. 보병은 현장에 남겨서 그리스군을 묶어두고 기병은 배에 태워서 아테네에 상륙시키기로 합니다. 아테네는 병력이 모두 마라톤으로 출동해서 도시가 무방비 상태였죠. 당장 그리스 쪽으로 정보가 넘어갔고 그리스군은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로 향했으니 이들도 빨리 페르시아 보병을 격파하고 아테네로 귀환해야 했습니다. 공격을 결정한 그리스군은 밀티아데스를 대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테네가 대승을 거두는데요. 밀티아데스의 묘책 덕분이었죠. 그는 수백 년간 변함이 없었던 그리스의 중장 보병 진영을 새로 디자인합니다. 맨 뒤쪽에 있던 보병을 빼서 양옆을 보충해서 길이를 맞춥니다. 대신에 기병과 경보병의 측면 공격을 대비해서 좌우의 보병 대열은 판렬을 유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밀티아데스는 그리스 전쟁 역사상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중장 보병대의 불문율인 대형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전진해야 한다는 원칙도 깹니다. 20km가 넘는 중무장을 한 보병이 1500m를 달려서 적과 백병전을 벌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황한 페르시아군은 활시위를 당길 타이밍을 놓쳤죠. 페르시아군의 약한 나무 방패는 박살이 났고 갑옷을 입지 않은 그들은 그리스군의 창에 쉽게 꿰뚫렸습니다. 책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측은 약 6,400명이 전사하고 아테네 측은 192명이 전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테네의 완벽한 승리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당시 아테네인들이 조성한 유적지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전사자를 기리는 동시에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여줬던 탁월한 창의력, 그리고 놀라웠던 새로운 전술에 대한 자랑이기도 하죠. 나는 관대하다라는 명대사로 잘 알려진 크세르크세스. 그는 정말로 관대했을까요? 실제로 그는 대단히 훌륭한 매너를 지닌 군주였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도, 그들의 간언이나 충고를 거절할 때도 화를 내거나 상대를 모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훌륭한 의견이라고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원정길을 떠나기 전에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테나인들이 페르시아인들과 내 선친께 저지른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할 참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레이오스께서는 이자들을 치기를 열망하셨으나 이자들을 응징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소.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페르시아인들을 위하여 아테네를 함락하여 불태우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요. 크세르크세스는 사상 최고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페르시아는 이번에도 육군과 해군이 동시에 진격하는 수륙병진 작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연합군을 결성하고 페르시아군의 전술에 맞춰서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페르시아군을 저지하게 됩니다. 육군은 스파르타가, 해군은 아테네가 지휘를 맡기로 합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육지에서 벌어진 테르모필라의 전투는 스파르타 외에 약 4,900명의 여러 폴리스 군대가 합세해서 총 병력은 약 5,200명 정도였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육군만 약 17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보조병 이런 거 다 합하면 뭐 1000만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현대의 학자들은 이것은 과장이고 실제로는 10만에서 20만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군의 10배가 넘는 병력인 것은 분명했어요. 당시의 그리스군들은 페르시아군의 병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소수 병력의 선발대라도 테르모필라의 협곡이라면 본대가 도착할 때까지 페르시아군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고 믿었죠. 어쨌든 전투 초반에는 그리스가 우위를 차지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가 스파르타와 돌아가면서 싸웠고 페르시아는 계속 똑같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페르시아 쪽에 한 줄기 빛이 쏟아집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을 때 에우리데모스의 아들 에피알테스라는 멜리스인이 그와 면담하러 왔다. 왕이 크게 포상하리라고 기대하고 그는 테르모필라이에 이르는 산속 오솔길을 알려주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곳 고갯길을 지키고 있던 헬라스인들을 죽였다. 에피알데스라는 멜리스인이 그리스군의 방어선을 우회할 수 있는 오솔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페르시아군이 이 길로 진출하게 되면서 그리스군들은 배후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전합은 378척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2배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스 함대 중 다수는 이 압도적 전력의 차이에 놀라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군이 도망치려 한다는 정보를 받은 페르시아 함대는 함대를 둘로 나눠서 살라미스 해협의 양쪽 입구를 봉쇄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 페르시아 해군은 밤새도록 배 위에 떠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탈출로가 봉쇄되자 그리스군도 싸우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군은 좁은 해협으로 페르시아군을 유인한 뒤에 반원형의 진을 칩니다. 이 진은 아주 교묘한 방식이에요. 반원형의 진을 치면 그리스군은 원의 바깥쪽에, 페르시아군은 원의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전체의 척수는 그리스군이 적지만 이 진영에서는 그리스군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페르시아군은 함선의 수가 2배였지만 좁은 해협이라서 적을 포위할 수가 없고 이 반원형의 함정에 걸려서 페르시아군의 유일한 장점인 수적 우위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테네 수군의 실력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 이유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사실은 아테네군의 보수가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비싸고 능력 있는 선장들은 모두 아테네로 왔습니다. 이들은 능숙하게 적선을 파괴했습니다. 좁은 해협에는 둥둥 뜬 목선과 시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숫자만 많은 페르시아군의 기동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난전이 되자 그리스 전함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집니다. 고대 해전에는 충돌 작전 외에 또 하나의 전술이 있습니다. 보딩이라고 무장 전투병이 적선에 승선해서 백병전을 벌이는 전술이죠. 충각으로 한 번의 배를 충돌시키면 좋겠지만 선체를 두 쪽 내는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보통은 기동불능으로 만들죠. 따라서 그 다음에는 보병들이 승선해서 백병전을 벌이는 식으로 전투가 진행됩니다. 해협에 배와 난파선의 잔해가 얽히면서 충격보다 보딩 전술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보딩 전술에서도 중장 보병을 태운 그리스군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고 수영도 하지 못하는 페르시아 군들은 그리스 보병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살라미스의 바다는 순식간에 페르시아군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군은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불탄 도시를 재건하면서 아테네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리석으로 된 파르테논 신전을 재건했고 도시 전체가 훨씬 아름다운 도시로 바뀌었죠. 이렇게만 본다면 헤로도토스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다양한 나라의 진기한 풍속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쓴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게해의 패권을 가지고 한창 뻗어나가던 시기였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특히 아테네의 승리를 테마로 한 연극도 있었고 신화나 무용담, 우리가 모르는 조각, 찬양시 이런 것들이 아테네의 거리에 차고 넘쳤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헤로도토스는 이건 아니다라는 착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었죠.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선언했을 겁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원인을 찾아보겠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페르시아 학자들에 따르면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반복하게 된 것은 포이니케인들 탓이라고 한다. 포이니케인들이 서로 부추기며 여인들을 덮쳤다. 여인들은 대부분 도망쳤지만 이오는 몇몇 여인들과 함께 사로잡혔다. 그 뒤에 몇몇 헬라스인들이 포이니케 티로스에 상륙해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장군 멍군이 되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을 여성의 납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실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신화로 각색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오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도시 아르고스의 공주입니다. 신화에서는 이오가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다가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에게 들키게 됩니다. 제우스는 헤라의 눈을 피해서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키는데요. 이를 눈치챈 헤라는 암소를 선물로 달라고 조릅니다. 제우스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암소로 변한 이오를 건네줍니다. 공처가의 비애죠. 헤라는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 아르고스에게 암소를 감시하도록 맡깁니다. 하지만 제우스도 만만치 않죠.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보내 아르고스를 죽이고 이오를 구합니다. 역시 헤라 역시 또 만만치 않습니다. 화가 난 헤라는 등해를 보내서 암소가 된 이오를 쫓아다니면서 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오는 등해를 피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헤로도토스의 이야기는 이 이오 신화의 원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이니케인의 그리스 여인 납치를 시작으로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증오가 싹텄고 결국 전쟁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역사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또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허풍쟁이 이야기꾼이라는 평가가 지금도 따라다닙니다. 다레이오스의 이야기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오니아라는 지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서쪽 해안가 쪽으로 이 지역에 그리스 사람들이 식민지를 많이 건설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도시들이 크게 번성했는데 이곳을 이오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오니아 지역은 페르시아에서 동서교역에 있어 가장 전방에 위치한 곳이었죠. 기원전 499년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밀레토스의 아리스타고라스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공공연히 반기를 들었고 다레이오스에게 해로운 지시라면 무엇이든지 했다. 밀레토스인들이 자진하여 반란에 가담하도록 그는 먼저 명목상으로 참주제를 철폐하고 밀레토스의 법 앞의 평등을 도입했다. 이어서 그는 이오니아의 다른 도시들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페르시아는 이오니아 지역이 교육의 중요한 지역이면서 꽤나 많은 세금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워낙 넓은 땅을 지배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곳이 많아서 하루속히 빠르게 진압하고 싶었을 겁니다. 페르시아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아리스타고라스는 그리스 본토의 폴리스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폴리스들에게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던 중 아테네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테나인들은 아리스타고라스에게 설득되어 이오니아를 돕도록 함선 20척을 보내기로 결의했고 명망 높은 아테나의 시민 멜란티오스를 그들의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이 20척의 함선은 헬라스인들에게도 비헬라스인들에게도 화근이 되었다. 아테나의 함선 20척 원조로 심상치 않은 갈등의 기운이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전역에 퍼집니다. 페르시아로서는 아테네는 언제든 이오니아 지역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다리우스는 이오니아 반란을 제압하고 그리스 본토를 공략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레이오스는 기원전 492년 제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페르시아는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군을 움직이는 수륙 병진 작전을 구사합니다. 그래야만이 보급품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다로 이동하던 함대가 풍랑을 맞아서 전멸하고 맙니다. 산악지대로 갔던 군은 덩치 큰 유럽인들에게 기습을 당해서 많은 사상자를 냅니다. 이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죠. 다레이오스는 어이없게 물거품이 된 아테네 원정에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레이오스는 다시 아테네로 쳐들어가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페르시아 전쟁 중 가장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